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통관리사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은 추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 반면에 외워야 할 것들을 확실히 외워야 된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46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를 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세분화 유형과 사용하는 변수들의 연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추론해서 풀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변수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리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행위적, 그리고 심리묘사적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리적으로 보시면 말 그대로 지리, 이런 지역, 지구, 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지리적으로 세분화를 하여 집중할 지역을 결정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보니까 3번이 아니죠. 자, 2번 지금 지리적 세분화에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우리 지리에 맞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리는 지역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만 뭐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이 지금 지리적 세분화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보겠습니다. 가족,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구 통계학적 3번과 5번 있죠. 자, 성별, 가족 규모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소득, 직업. 자, 이것도 다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행위적 세분화죠. 소비자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여 제품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뭐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는지, 구매 성향은 어떻게 하는지, 뭐 많이 사는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행위적 보니까 1번이죠. 행동 분석적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연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연령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은 개인적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행동 분석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이다. 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내용 되어 있겠고요. 자, 4번도 볼게요. 심리 묘사적 세분화입니다. 자, 심리 행태에 대한 세분화로 소비자의 심리적 형태로 세분화한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 묘사적 세분화가 되겠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따라, 제목을 따라, 내용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소매 점포의 공간 분류와 그 용도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만, 자, 앞에 딸려있는 제목들과 상당히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존이에요. 자, 고객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고객용 출입구, 그리고 통로 계단,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품존입니다. 상품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입, 이런 보관 장소들은 상품을 위해 존재를 하는 장소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직원존도 마찬가지,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무실, 그리고 종업을 위한 식당과 휴게실 해당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매장존입니다. 매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장, 고객 휴게실과 화장실, 비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매장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매장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자, 고객 휴게실과 화장실, 비상구는 누구를 위한 거죠? 고객과 직원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매장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존까지만 볼게요. 자, 후방존은 우리가 뭐 이제 직원들만 보는 공간,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고객들에게는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겠죠. 그래서 물류 공간, 작업 공간 등이 이제 후방존에 해당한다라고 이 내용 보면서 외워주셔야겠지만 한번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금방 암기가 되겠다 싶으시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지속성 상품의 경우 다음 주문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 가능한 수량이 없거나 재고가 바닥이 나게 되는 최저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주문점을 결정한다. 1일 예상 판매량이 5개이고 리드타임이 7일이며 예비 재고 20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문점. 자, 지금 주문점 문제입니다. 주문점 계산 문제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자, 재주문점.
자, 요렇게 시험에 표현돼서 나오고 있는데, 주문점이나 제주문점 모두 똑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문점, 제주문점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최대 리드 타임과 1일 평균 판매량을 곱해 주시고요. 거기에 안전재고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리드 타임 7일이죠. 7일에 1일 예상 판매량이 5개. 이거로 곱해주면 35죠. 자, 여기 안전재고량 20개입니다. 예비재고죠. 자, 그래서 더해주시면 55개 나오죠? 정답 3번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및 관련성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품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시간 및 정보 수집과 노력과 관련이 높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어떤 물건을 내가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는 것과 관련이 상당히 있다. 라는 이 뒷부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관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관여도, 자, 공부하신 분들, 자, 고관여도 이렇게 물건들이 나뉘어지는데요. 자, 저관여도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품이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휴지 사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관여도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으로 볼까요? 자, 가전제품. 자,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 살 때 정말 많은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고 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관여를 많이 한다? 고관여도. 관여를 적게 한다? 저관여도.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저관여도, 고관여도 연결되는 상품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 지금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구성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 상자에 설명하는 내용의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기 상품이나 계절 상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고객의 시선이 닿기 쉬운 곳에 구성하여 고객의 무의식적인 구매 충동을 자극하도록 구성한다. 세 번째, 고객에게 상품의 컨셉이나 가치를 시각적으로 호소한다. 자, 이 내용이 다 사실은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냐?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BP라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BP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추가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PP고요. IP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IP라고 합니다. 자, 근데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우리가 A라는 상품을 한 매장에서 맨 처음에는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니까 여기에 A 상품이 있네? 하고 또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상품 한가운데 또 A 상품이 또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 A 또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PP라는 것은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고객들의 시선이 있을 만한 곳에 이 물건들을 계속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물론 비주얼 프레젠테이션도 당연히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제 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을 좀 차별해서 외워주신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눈에 잘 띄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이쁘게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으면은 고객이 지나가다가 우와, 이 상품 이쁘다, 진열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옆에 또 이제 종업원께서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뭐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을 직접 체험하게 해줄 수 있게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진열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보면 한번 왠지 좀 만져보고 싶고 저건 뭐지? 호기심이 가죠. 자, 이런 것들이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한다. 일단 들어오게 하자. 이 내용이고요. PP,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품 이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해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볼까요?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틀려라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난 굳이
괜찮아, 우리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 한 번이라도 들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촉진 예산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대안법, 목표과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도 촉진 예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완전 경제학이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뭐 유통관리사의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을 이렇게 좀 어렵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대안법, 목표과업법 4개가 촉진 예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이 틀렸어요. 자, 단위당 고정비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가격 제품, 비싼 제품의 촉진에 특정 비용이 수반될 때 이를 고려하여 예산하는 결정 방법이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당 고정비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가 않고요.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요 내용은 목표과업법에 조금 더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좀 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자, 가용예산법이라는 것은 기업의 여유자금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기업이 여유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매출액 비율법은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의 매출액, 이 말 그대로 매출액을 근거로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대안법은 이제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경쟁사가 과연 어떤 촉진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꾸렸냐? 그러면은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목표과업법이라는 것은 이제 촉진 목표, 이만큼 홍보를 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TV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데 어떤 비용들이 드는지 먼저 찾아보고 정하자, 그 예산을 결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목표과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4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촉진 예산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번 볼까요? 자, 아래 글 상자에 설명하는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다수의 대상들을 그들이 소유한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밑에 제가 설명드린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시계열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계,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월, 주, 뭐 이런 단위, 시간의 기간을 나눠서 이제 과거 자료를 파악해서, 옛날에 일주일 동안 요 정도 팔렸으니까, 요 정도는 일주일치는 요 정도 준비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다. 보시면 됐고요.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의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속성 평가 유형을 정확히 밝혀서 선호도 예측, 시장 점유 예측을 하려는 분석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제품 내가 팔려고 하는 휴지가 있는데, 자, 휴지 대신에 우리 물티슈를 써도 되겠죠. 뭐 휴지를 쓰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자, 이런 대안 상품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냐,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컨조인트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귀 분석은 제가 설명이 정말 긴데 좀 줄여봤습니다. 자, 변수가 변수에 영향을 주는 크기를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가 180인 사람이 있어요. 키가 160인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누가 더 많이 나갈까요? 라고 하면은 보통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건 사실일까요?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160을 가진 사람이 180보다 더 많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려면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설정해 봤어요. 자, 160인 사람이 많이 먹는다면 180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변수를 책정해 보니까 요거는 좀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변수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한 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날의 입맛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60을 가진 사람이 많이 먹으면 180보다는 무거워질 수 있어 라는 독립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야, 그럼 160을 가진 사람이 맨날 많이 먹어? 그 사람은 맨날 많이 먹을까? 아니, 그날 입맛에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많이 먹는다라는 우리의 변수가 또 바뀔 수도 있겠지 라고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우리가 설정한 변수에 또 변수를 줄 수 있는 것들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제 나름대로는 참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즉, 요거는 그냥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요것만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보고 보니까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다수의 대상, 요 대상이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비슷한 사람들 집단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집단이 군집이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 대상, 이 데이터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군집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건 뭐다? 읽어보면서 추론해서 풀어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경쟁의 측면에서 개별 세무시장 내의 경쟁 강도를 살펴보아야 된다. 자, 내가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일까요? 자, 필요한 내용이겠죠. 자, 2번. 해당 세분시장이 자사의 역량과 자원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자, 선택할 시장들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틀린 이유 뭐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필요 없어. 자, 이렇듯이 필요 없다. 뭔가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아주 필요 없다.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건 조금 오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정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들어가 있죠. 절대적 규모. 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확인해 본다라는 거는 이 유통관리사의 흐름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맞지 않는 단어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감을 익히는 게 바로 우리 유통관리사 추론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야, 요거 조금 수상한데,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력적인 표적 신장을 선정할 때 절대적 규모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옆에 경쟁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봐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믹스책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자, 5번. 선택할 시장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및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라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유통관리에서 공부를 잘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셀프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판매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힌트가 나왔죠. 이거 추론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자, 셀프 서비스는 누가?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우리가 머리 잊지 않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업시간 유연성 증가. 자, 종업원이 없어요. 24시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 자, 소매점의 판매 비용 절감. 이것도 종업원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고객에 전달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향상.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왜? 종업원이 없으니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텍스트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남겨놔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것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땡큐 문제죠. 자, 55번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CLV, 고객 생애 가치가 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CLV라는 것은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내가 지금 뭐 샤땡 매장에서 VIP예요. 자,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냐? 바로 이 CLV, 고객 생애 가치로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물건 진짜 많이 사셨네? 그럼 VIP죠?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CLV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평가에 용이하겠죠. 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경우에는 기록이 다 남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 아이디만 쳐봐도, 고객의 아이디만 쳐봐도 얼마나 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량적 관계이므로 수차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숫자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유지 비율을 유지한다. 자,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고객 유지율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자, 2번이다. 방금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충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CLV, 요거는 금액이라고 했죠? 금액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자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 샀는데 100만 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주 10,000원씩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CLV,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성도로 보면은 자주 사는 사람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한 번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이 고객 생애 가치는 누가 자주 샀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샀냐라는 것을 결국에는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6번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 방법 가운데 프리미엄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사실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미지 향상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판촉물, 선물, 사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프리미엄이 선물이랑 사은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이미지 향상, 호감 높이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뭐다? 이 프리미엄은 내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회사의 호감을 가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향상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통관리사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알아두셔야지 추론해서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제품 자체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선물, 사은품을 계속 손님들, 이 소비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2번,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사실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 확보한다. 이거는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프리미엄이랑 말 그대로 선물 사은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정답 2번이 틀린 내용은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게요. 제품에 별도의 매력을 부과함으로써 부족할 수 있는 상품력을 보완한다. 이것도 프리미엄 장점. 그리고 제품 수준이 평준화되어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자, 이런 경우 뭐 하나 더 주면 선물 주면은 당연히 선물 주는 거 산다 이거죠. 자, 그리고 5번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주목률을 높여주고 특히 구매 시점에 경쟁 제품보다 돋보이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똑같은 상품 두 개가 있더라도 얘가 사은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A 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런 거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거 읽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자,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서비스인 거죠.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정확한 대금 청구. 요거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서비스는 아니죠. 자, 소매점 자체에서 필요한 거죠. 이건 서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환불 방식. 자, 이것도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서비스는 맞겠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긴 한데 핵심 서비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친절한 고객 응대. 자, 요거 핵심 서비스죠. 자, 굉장한 핵심 서비스입니다. 자, 고민이 돼요. 삼각형. 자, 다양한 상품 구색. 이것도 갖춰두면은 우리 고객들이 좋겠죠? 자, 근데 3번이랑 헷갈리니까 세모해 놓을게요. 자, 신속한 상품 배달. 자, 요것도 마찬가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헷갈리는 게 3개나 있어요.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소매점에서, 어디에서? 소매점에서 말 그대로 더 쉽게 해볼게요.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무슨 서비스?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3번 다시 볼게요.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업원이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상품이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자, 상품이 관련된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다시 지워볼게요. 자, 다양한 상품 구색 보니까 요거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5번 볼게요. 신속한 상품 배달이다.
상품 배달, 소매점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하지만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배달이라는 것은 좀 유통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것이 제일 맞겠다. 가장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을 고를 때랑 가장 옳은 것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본다? 아,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구나. 왜? 가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 하지만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래도, 신속한 상품 배달보다는 다양한 상품 구색이 맞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시험 본 수검자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각오를 하고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조금 여기서 힌트 좀 같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꿀팁이니까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58번 보겠습니다. 생산업체가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니까 헷갈릴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 그 헷갈린 것 중에 정답이 있다 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자, 요거는 경로 구성원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라는 구성원에게 자, 야, 너에게 1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를 투자를 해봐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러면은 구성원 A가 잘한 거 맞죠? 자, 2번. 유통업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자사제품 판매 비중의 변화. 자, A 구성원이 영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사제품 판매 비중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맞겠죠? 자, 떨어졌어요. A가 잘못한 것도 맞겠죠? 3번. 유통업체 영업에 대한 자사 통제의 허용 정도. 자, 이것도 2번이랑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4번. 환경 변화에 대한 경로 구성원의 적응력. 자, 이것도 경로 구성원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가 잘했으니까 적응을 했다는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 적응한 것도 너가 이 일을 잘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은 재고 투자 이익률이다. 자, 일단은 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아까 위에 나왔던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근데 재고 투자 이익률이라는 말 그대로 재고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이 나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경로 구성원이 당연히 잘해서 역할이 있었을 뿐이지 결국에 이 이익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냈다? 재고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로 구성원의 성과라는 게 아니라 이 재고를 이렇게 활용되었다라는 단순 보고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교재에 실려 있냐? 구체적으로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 추론해가면서 세분화시켜서 내가 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단수 가격 설정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답이 너무 간단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최대한 인하된 상품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990원, 1990원처럼 설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단수 가격 설정 정책은 결국 진짜 더 이상 내고는 안 돼요. 진짜 깎을 만큼 깎은 겁니다. 내가 진짜 뒤에 있는 이 100원 단위로만 내가 이익이 나니까 더 이상 싸게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수 가격 결정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추가로 알아두실 거 밑에 세 가지 볼게요. 자, 로스리더 가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거를 싸게 팔아요. 싸게. 자,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보고, 와, 저기 이거 저기는 좀 싸다. 이러고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미끼 상품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만 사기 좀 그렇죠? 딴 것도 한번 둘러보다가,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더 사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획 가격 결정,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주제품에 필요한 부속품목을 팔아 제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면도와 면도기와 면도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도기는 10,000원이면 사는데 면도날이 막 8,000원이에요. 자, 근데 면도날은 계속 있어야지 면도기를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 포획 가격 결정,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수 가격 결정법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사전적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의 고객 서비스, 사후적 고객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다음 중 사전적 고객 서비스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 사는 중, 사고 난 후, 이렇게 서비스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 또한 금방 추론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자사의 경영 철학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겠죠. 자, 물건을 사러 오신 분, 혹은 물건을 사러 오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좋냐? 이 회사는 경영 철학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고 이런 것들을 더 고객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내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기 전에 이미 고객들은 회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전적 고객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는 2번 같은 내용 되겠죠. 자, 공급 요령에 따라 발생할 시 재고 품절. 나 이 물건 살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재고가 없네요. 이래버리면은 안 사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현장. 자, 고객의 주문 상황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주문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것도 현장 볼 수 있겠죠. 자, 4번. 고객의 상품 주문에서부터 상품 인도에 이르게 적절한 물류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상품 주문했으니까 이거는 사후적 고객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넓은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진행하고 판매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다. 제품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번 볼게요. 아래 글상자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유통 경쟁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사는 30대 전후의 여성들에게 스포츠웨어를 주로 판매한다. B사는 대형 사이즈의 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다. 자, C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한다. D사는 가격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른 7개의 전문 의류점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네 가지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공통점 한번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A는 나는 30대 전후 여성의 스포츠웨어. 자, B사는 나는 대형 사이즈, C사는 나는 대중적인 가격의 상품. 자, 왜 연령대는 지금 다 다르잖아요? 공통점으로 잡을 수 없죠? 자, D사. 가격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르지만 나는 전문 의류점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즉, 내 점포는 네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점포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른 점포에 없는 특징들. 우리는 대형 사이즈를 밀고 나갑니다. 우리는 스포츠웨어를 밀고 나가요. 우리는 전문 의류점 사업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는 게 바로 3번 되겠죠. 자, 점포의 포지션. 내 점포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라는 거. 내 점포의 포지션을 강화시킨다. 남들에게 없는 특징을 강화한다. 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 62번 보겠습니다. 과자나 라면 같은 상품들을 정돈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진열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특가품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진열 방식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런 거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더미를 쌓아놔요. 이렇게 박스에다. 그러다가 990원 딱 써놓죠. 자, 990원 단수 가격이죠. 단수 가격 결정법 딱 해놔요. 그러면 야, 이거 싼 거 같은데? 실제로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 근데 싼 거 같아. 자, 요거를, 이런 진열 명칭을 뭐라고 하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요거 점블 진열이라고 한다. 점블 진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에 여러 가격 결정 방법 중에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경제학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원가, 가산법, 손익분기점 이런 공식들 안에 원가를 넣느냐, 이 공식, 이 원가 가산법을 구하는 공식 안에 원가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라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요,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각가치 중심 가격 결정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지각. 내가 이 물건은 좋은 거야, 이 물건은 안 좋은 거야 라는 거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원가 가지고 했다가는 섣불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는 C 상품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B 사람은 C 상품을 나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C가 원가가 100원이니까 500원에 책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A는 야, 나 이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지각 가치 가격 중심,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지각 가치 중심 가격 결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글을 뜯어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일단은 원가 중심, 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가 가산법이나 손익분기점 가격 결정법, 목표 이익 가격 결정법, 이폭 가산법 이런 것들은 원가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4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계관리 CRM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고객 관리를 관리할 거다. 자, 왜 관리하냐? CRM은 뭐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CRM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객을 호구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A 회사에서 물건 샀는데 거기 진짜 꽝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걔네 그냥 완전 덤탱이 씌워서 팔잖아. 이런 소문이 나니까 A 회사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회사들이 느낀 거죠. 야, 이게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은 이익도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고객을 진심으로 이제는 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고객 관계 관리를 해야 돼. CRM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계획 지원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CRM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고객의 수요와 니즈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고객이 만족하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알다 보니까 고객이 그럼 뭘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뭘 원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공해주자. 그래서 고객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보자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객 가치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갑 점유율, 고객 활동 척도, RFM 분석, 고객 생애 가치 등 이런 것들로 이제 CRM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런 CRM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의 수익 향상과 또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저 회사 좋으니까 우리 저 회사 것도 사주자. 저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나왔네? 이거 사주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RFM 분석이 뭐냐? 자, R, recent, 최근에. 자, FM, frequency, 빈도수죠? 자주. 제로 M, 그리고 mature, 양. 자, 이 고객이 최근에 언제 우리 물건 샀고, 얼마나 자주 사고, 한번 살 때 얼마나 많이 사냐. 요거를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은 RFM 다 봤을 때 굉장히 우리 회사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 고객이랑 좀 더 사이를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어. 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RFM 분석이다. 라고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64번. 자, 정답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 파악하고 분석한다. 자,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지 고객 관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고객과 관계 어떤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한다? 말씀드렸죠. 여기 지갑 점유율, 고객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RFM 분석, 고객 생애 가치. 자, 생애 가치 뭐죠? CLV죠? 이 고객이 얼마나 많이 사는 거, 그거 아까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로 파악하지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CRM 전반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충분히 나오는지 고객 관계 관리 풀 수 있고요. 고객 관계 관리 같은 문제는 정말 거의 매회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과목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드디어 끝났네요. 저도 목이 아픕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 중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우리 요거까지 볼게요. 자, 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팩트예요, 팩트. 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자, 이 1차 자료를 보고 또 만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차 자료는 자, A 도시에 인구 100명이 살아요. 자, 끝이죠? 100명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명이 산다고 하면은. 자,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자, A 도시에 100명이 살아? 그래. 자, 그럼 그 100명이 A라는 지점에
회사 점포에 몇 명이 나가? 이거 한번 조사해볼까? 그래, 조사해보니까 50명이 가요. 그렇구나. 자, A 점포, A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A 지점을 간 사람은 50명이다. 라는 자료가 나왔죠? 2차 자료입니다. 자, 요게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자, A 지점에 몇 명 가는지 맨 처음에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A 지점에 50명이 물건을 다 사? 이 50명이 그러면은 구매력은 얼마나 돼?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2차 자료로 나오는 게 통계, 판매, 매출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차 자료가 오히려 2차 자료보다 더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요 뉘앙스를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1차 자료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팩트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했어요. A도시 100명이네. 자, 관찰 조사했어요.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0명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했어요. 자, A도시 몇 명 사세요? 100명 삽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실험조사를 해봤어요. 자, 여기 A도시에 사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0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헌조사는 뭐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 옛날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는 쌀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자, 그걸 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었더니 건강하더라. 이런 2차 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마무리하고요. 전 또 4과목 25문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6번 점포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점포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문제에서 늘 나오는 게 보니까 조닝이란 단어입니다. 자, 조닝이란 뭐냐? 점포의 레이아웃 완성 후에 하는 것으로요. 코너별 상품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진열 면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이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 배치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조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포스 조닝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접점이므로 최대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자, 여기서 어쨌든 포스 조닝 대충 무슨 말이냐 보니까 지금 손님들이 어디서 계산할지 포스 조닝, 포스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손님들이 만일 들어서 이제 계산할 위치를 포스 조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손님들이 오래 체류해 있는 것이 좋다? 당연히 아니죠. 계산하실 분들은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죠. 다른 손님들이 더 소중해지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살 사람들이 더 신경 써 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이 너무나도 틀린 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마케팅 변수를 흔히 제품 변수, 가격 변수, 유통 변수, 촉진 변수로 나눠 4P라고 한다.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P에 속하는 변수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마케팅 변수는 뭐 많이들 유명하게 아시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P, 그러니까 다른 P의 요소를 찾으라는 거죠. 정답 보시면 4번 되겠죠?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시장 커버리지, 재고와 보관, 점포 위치, 수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통은 나와 있죠. 자, 플레이스, 프로모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과 이제 플레이스의 성격들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 1차 포장과 2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해당하는 P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 대안들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요 내용들 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 내용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하는 게 다각형. 자, 그래서 요렇게 해볼게요. 신신은 다. 자, 그리고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기존 시장 진입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에 먼저 제품 나오고요. 신기재고요. 자, 시장이란 단어 나와 있을 때부터는 이제 기존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해볼고요. 자, 그리고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 진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 또 썼으니까 침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기침.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문제 은근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다양성은 기억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하며 상품의 구색은 니은의 수를 말한다. 자, 이것도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자, 상품의 다양성은 상품 계열의 어느 정도 되는지,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상품의 다양성은 상품 계열,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70번. 고객 관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한 CRM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CRM에 대한 내용, 우리 3과목 마지막 부분쯤에서 제가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자, 고객 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회사 이익이 올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해줘야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CRM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교차 판매되어 있습니다. 자, 교차 판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A라는 물건을 사러 왔어요. A라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자, A라는 물건을 사러 오셨어요. 요거 좋습니다. 요거 사시는 것도 좋은데, 요 A 상품에 B 상품 더해주시면은, 기가 좋아, 기가 막혀요. 요렇게 좀 더 추가해서 팔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향 판매는 뭐냐? A라는 물건 사러 왔어요. 저 A 사러 왔는데요. 고객님, 근데 요즘 A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B가 훨씬 좋습니다. 5만원만 추가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나타가 그랜저가 된다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 업셀링, 상향 판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구매 유도는 뭐 추가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CRM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겠다?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자원 최적화다. 자, 영업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고객과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CRM 활동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CRM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또 파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네요.